제조 공정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을 알아볼 거고요. 이제 플렉서블 OLED의 제조 공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플렉서블 OLED 패널의 제조 공정은 여기 그 캐리어 글라스를 투입을 한 뒤에 그 위에 이제 PI 도포 경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TFT 그리고 유기 발광층을 증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캡슐레이션 봉지 공정으로 진행이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듈로 끝이 나는, 요게 이제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진행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PI 도포부터 해서 TFT, 유기 발광층 증착, 그다음 봉지 공정까지를 전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위치한 이제 모듈 공정을 후 공정으로 이렇게 좀 편의상 구분을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PI 도포와 경화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플렉서블 OLED 공정이 갖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LCD 기판이나 리지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원판 자체에다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이게 휘지 않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데, 이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그 특성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PI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유리 기판 위에 이 PI 소재를 도포를 하고 요거를 경화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PI를 좀 굳히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PI 기판을 마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마지막 공정에 또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요 유리 기판, 그러니까 캐리어 기판을 떼어내는 공정이 또 추가가 된다는 점이 플렉서블 OLED 제조 공정상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유리 기판을 떼어내는 박리 공정이 필요한데, 요 부분을 이제 LLO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시는 밸류 체인상에 좀 표현이 돼 있고요. 이게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고 해서 이제 레이저 방식으로 그 글라스를 떼어내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되는데, 요게 요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 이제 AP 시스템, 피롭틱스, 이오테크닉스 요 업체들이 가장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I 도포와 경화를 담당하는 코팅과 큐어링 장비 또 생산하는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익 IPS라든지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좀 LG 디스플레이의 벤더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익 IPS나 AP, 피롭틱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요 벤더 중에 하나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장비 군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요 PI 도포와 경화와 관련된 그 공정상에서의 주요 장비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상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업체들이 모두 이제 국내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I 기판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그 TFT 전극을 형성하는 그런 공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T의 역할 자체는 이제 전기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 소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T 전극을 형성을 하는 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반도체와 동일한 증착, 노광, 식각, 그 다음에 그 포토리지스트 스트립하는 요 과정들을 반복을 해서 회로를 형성하는 그 동일한 그 공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요 반복된 공정을 통해서 게이트 전극과 데이트 전극, 화소 전극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증착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LTPS TFT인데, 뒤에서 이제 TFT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그 TFT가 LTPS TFT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모퍼스 실리콘이라는 비정질 실리콘을 이제 저온에서 그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결정화하는 그런 공정이 추가가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요 공정을 진행을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ELA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ELA 장비는 이제 LTPS TFT 제조 시에 들어가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6세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플렉서블 OLED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형 플렉서블 OLED 투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AP 시스템의 수혜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 중소형 OLED, LTPS TFT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 중에서는 AP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증착이라든지 포토 식각 같은 주요 공정들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T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가 있고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뭐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그 AP 시스템의 ELA 장비를 쓸 때 이제 말씀드렸던 아모포스 실리콘에서 LTPS로 결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모포스 실리콘이 가장 기본적인 TFT의 타입입니다. 아무래도 비결정질 실리콘 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그 TFT이고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공정이 단순하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급형 LCD 스마트폰 같은 것에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아모포스 실리콘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전화 이동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플렉서블 OLED가 적용되는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는 아무래도 좀 충분하지 못한 속도를 내는 그런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LTPS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모포스 실리콘에서 LTPS로 바꿔주는 이 장비가 ELA 장비인데, 전화 이동도를 보시면 아모포스 실리콘 대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100배 정도의 전화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 수가 이제 기본적인 그 비용을 결정짓는 팩터인데, 아모포스 실리콘에서는 이제 4-5장밖에 필요가 없었지만 LTPS에서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좀 단점을 지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대형화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TV 패널에선 쓰지 않고 이게 스마트폰 패널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세 번째 옥사이드라고 하는 TFT는 이제 대형 TV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그 TFT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화 이동도가 이제 LTPS 대비해서는 좀 낮지만 아모포스 실리콘 대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지니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소비 전력이라든지 그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LTPS보다는 굉장히 장점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만들고 있는 지금 화이트 OLED, 그러니까 TV에 적용되는 그 패널에 이제 옥사이드 TFT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삼성 그 노트 20 시리즈, 그리고 애플이 올해부터 채용을 하게 되는 LTPO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3 시리즈에서 LTPO TFT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의 특징은 이제 LTPS와 옥사이드가 2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PS TFT 6개와 옥사이드 TFT 1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갤럭시 워치, 그다음에 애플워치에 적용이 됐습니다만, 이게 스마트폰 쪽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비용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정상으로 봤을 때 LTPS 공정도 필요하고 옥사이드 공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순위에서는 가장 밀리지만, 이제 소비 전력에서 기존의 LTPS 대비해서는 조금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FT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유기 발광층인데, 요 유기 발광층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단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어노드부터 해서 요 발광층을 다 증착을 하는 요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유기 발광층 증착 그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증착을 할 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FMN 증착입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요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증착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레드 보조 화소고 옆에 그린과 블루가 이렇게 증착이 돼서 하나가 이제 화소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드, 그린, 블루가 이렇게 증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는 굉장히 미세한 구멍들이 촘촘하게 뚫려 있고, 거기에 그 구멍에 하나씩의 색깔이 증착이 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요 발광 소재층을 담당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OLED 패널에서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OLED 공정상에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 봉지 공정, 인캡슐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LCD 공정에선 들어가지 않지만 OLED 공정에서는 유기물이 산소와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봉지 공정이 추가가 되게 되고, 요 종류가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있는 글래스 커버, 프릿을 사용하는 요 인캡 방식은
리지드 패널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플렉서블 OLED에서는 아무래도 이 휘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글래스를 쓰지 않고 요 유기물과 무기물을 반복해서 방막을 증착하는 TFE 방식을 쓰게 됩니다. 요게 지금 플렉서블 OLED에서의 인캡슐레이션 방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밸류 체인 중에서는 이제 글래스 인캡을 하는 업체는 국내 AP 시스템과 주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증설이 되고 있는 그 OLED는 이제 플렉서블 위주로 증설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신규 투자 그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 요 TFE는 계속해서 그 모멘텀들이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로는 이제 세메스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가 있고, 이제 미국 업체들이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공정은 모듈 공정이고요. 이게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널을 만들고 나면 그 앞에 편광판과 터치 센서 같은 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게 되고, 그 마지막으로 PCB와 DDI까지 결합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패널이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 필요한 크기에 따라서 형태에 맞게 이렇게 자르는 공정까지도 이제 모듈 공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는 뭐 플렉서블 OLED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레이저 커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터를 만드는 업체는 이오테크닉스와 피롭틱스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라미네이팅이라든지 본딩 같은 이런 공정들을 담당을 하는 업체들도 국내에 다수 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2021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금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25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수요 자체가 지금 코로나 특수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높아진 상태지만 그렇게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시장은 아니고요. 매년 이제 3에서 5%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패널 타입별로 보면 이제 OLED가 13제곱킬로미터, LCD가 241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이제 LCD의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LCD는 TV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 측면에서 보면 면적 기준으로만 보면 이제 OLED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OLED 패널의 단위당 가격이 LCD 대비해서는 여전히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LCD 패널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 간극이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OLED 패널의 가격은 LCD 대비해서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비중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OLED가 면적 대비해서는 금액 비중으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패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수요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이 가장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V 쪽에서도 침투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스마트폰과 TV 쪽을 합쳐보면 OLED 수요의 사실상 대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침투율은 스마트폰 수준에서는 3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지만, TV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LCD가 거의 98%를 차지하는 굉장히 주류 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패널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OLED 패널의 퀄리티 자체가 LCD보다는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침투율은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LCD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수요처가 당연히 TV 시장이고요. 전체 면적, LCD 필요 면적 수요에서 봤을 때 70%를 상회하는 수준이 TV 시장 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OLED 패널 자체가 대형화하기가 아까 전에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그리고 대형화가 용이한 LCD 패널이 좀 TV 시장의 주류를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이제 미니 LED 시장이 또 개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V 시장 안에서 LCD 패널의 수요는 앞으로도 좀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캐파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중소형 6세대 OLED, 플렉서블 OLED의 캐파는 2017년에 141K 정도가 됐습니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430K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 기저에는 중국 패널 업체들의 증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세대 플렉서블 OLED 캐파가 2017년만 해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이제 올해 말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가장
그 중국 1위 패널 업체인 BOE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그 증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중국 업체들의 얘기가 좀 뭐 뉴스상에서도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BOE의 올해 말 기준의 캐파를 보면 이제 B7과 B11, B12 이렇게 세 개 라인이 돌아가게 되는데 뭐 삼성 디스플레이 캐파의 8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간극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시장 점유율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LCD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뭐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전체 시장의 거의 60% 가까운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의 그 저가 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캐파를 점진적으로 스크랩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LCD 가격 자체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도 LCD 스크랩을 좀 지연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 해서는 다 이제 스크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LCD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점이 10.5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대면적 LCD 팹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LCD 시장에서만큼은 좀 시장 지배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장비 소재 업종들을 보실 때 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방 업체가 패널 업체들이고 이 업체들의 행보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방 업체, 패널 업체들의 캐펙스 계획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A3와 A4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기대감은 요 투자가 진행되던 시점 대비해서 선행을 해서 좀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랑 조금 흐름이 다른데 요 전방 업체들의 가동률 추이와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분기, 4분기가 IT 제품들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점에 이제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소재 업체들의 실적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기초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